예, 전국이 급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우 세한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젯밤 국민의힘 의총이 끝난 뒤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했는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 문제를 먼저 공동당화문 내용을 들어보고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들으신 대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2차 회동 이후 나온 공동 담화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당과 정부가 긴밀히 논의하겠다. 퇴진 때까지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언제라는 시기는 빠져 있는데 수습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앵커께서 지금 좀 전에 표현하셨듯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언제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탄핵이란 건 사실상 파면을 물론 전제로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파면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탄핵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 그 과정은 뭐냐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 헌재에서 이것을 인용을 할 거냐 기각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총리와 함께 담화를 한 건 퇴진을 확약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한테 맡겨갖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어떤 퇴진. 그런데 중요한 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냐. 이게 지금 아직 누락돼 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후에 이제 기자들한테 밝힌 것도 그렇고 그 문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그러니까 가장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그래서 중진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하겠다. 사실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세 파트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건 당내에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을 어쨌든 설득해야 되고 두 번째가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물론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납득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빠져 있지만 그 언제는 바로 이번 아마도 14일 또다시 탄핵이 되기 전에 국민들한테 다시 소상히 언제와 방법 어떤 방법, 조기 퇴진은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 두 가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종의 공동 발표 형식의 담화문을 내놨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동 발표 형식으로 담화문 내놓은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과연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 그리고 또 불법 위헌적인 비상사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수습할 법적 권한, 헌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한동훈 대표도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 헌법적 권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적 권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일 뿐이지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 권력과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탄핵 소추안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가 된다라든지 또는 대통령 거리 상태에 있으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 상태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군 통수권자도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적 권한,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공동 발표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문제를 얘기를 했고, 또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했고, 또 두 사람이 이 비상 계엄 사태 이후에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례 회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해계망치가다. 그래서 지금 내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얼굴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지금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두 사람으로 얼굴만 바꿔가지고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2의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동 담화는 시국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예, 공동담화 오늘뿐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주 한 차례 이상 정례회동 열겠다 이 부분을 밝혔거든요. 투톱 체제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 이게 표현이 두 사람이 함께 오늘 담화를 발표해서 투톱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16년도로 돌아가 보죠. 2016년도에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당시에 이제 10월 달에 태블릿 PC가 등장을 하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담화문을 몇 번 발표를 합니다. 3번을 발표했는데 사과도 하고 하면서 당시 어떤 식으로 전국을 수습할 거냐. 5%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 의원 47명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당시에 대통령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선 후퇴 그리고 총리에게 전권을 이양을 해서 과도기를 지금의 정국 운영을 수습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47명 중에 우원식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송영훈 변호사가 자료를 찾아서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글을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요. 예. 그 자료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러면 헌법적 어떠한 근거로 우원식 의원 등 46명이 이선 후퇴와 총리의 권한 이양을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그것과 오늘 이야기한 건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해찬 총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헌법 안에는 총리가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들이 그 권한을 거의 쓰지 아니하고 대독 총리로 사실 평가절하시켜서 그렇지 그 안에는 헌법 86조, 87조, 82조의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리, 임명제처권, 행인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또는 국법상의 행위에는 국무총리의 부서, 그러니까 같은 사인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그만큼의 총리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책임 총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많은 권한을 이해찬 총리한테 아예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거의 많은 실질적인 권한을 총리로서 행합니다. 역대 어떤 총리도 그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왜 당대표는 그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느냐? 당시에 이해찬 총리를 돌아보죠. 이해찬 총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명무실한 당정 협의를 완전히 현실화하겠다 하고 당정 협의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예.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도 당대표가 이 총리와 계속 그 만나서 당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자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는 맞는다면 지금도 맞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오늘 여러 군데에서 과정상 절차상 허점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허점들이냐? 대통령이 실제로 그러면 내가 언제
언제 그만두겠다라는 실질적인 그걸 밝혀야 되고 예. 그리고 그때까지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책임 총리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죠. 야당이 총리를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어떤 기간 동안만 총리를 추천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총리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한덕수 총리가 무조건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그러니까 민심과 국정을 빨리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또다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표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셋이 만나자. 근데 지금 우 국회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뭐 결론을 내려놓은 것 같거든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모이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일단 모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그 얘기는 사실상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여야 대표들이 회담을 해야 되겠다. 혼란한 전국 수습을 위해서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인데 들은 바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거짓말이고 본인이 거기에 응할 뜻이 없다라는 그런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평론가님께서 총리의 권한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총리의 권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위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냐가 지금 쟁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하려면 대통령이 고리 상태거나 또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가지고 직무정지에 들어가면은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안을 집단으로 불참시켜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조기 퇴진하고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무리 조기 퇴진을 얘기를 해도 그걸 법적으로 담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암론하면은 그만 아무런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기 퇴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뒤에 물러나는 게 조기 퇴진입니까? 1년 뒤에 물러나는 게 조기 퇴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교하고 또 여러 가지 포함해서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안 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당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을 계속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상민 지금 행안부 장관 사표 냈는데 그것도 수리했고 그리고 또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인사했고 지금 또 국정원 홍 차장에 대해서도 경질했고 자기 필요한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현행범이에요. 내란범이에요. 그것도 내란 수괴예요. 내란 수괴범은 지금 법적으로 보면 세 가지밖에 처벌이 안 돼요. 최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런 현행범인데 버젓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현행범이 지금 군 통수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수사 중인 이제 사항이죠,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 앞으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본인이 즉각하야를 하든지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서 직무 배제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사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구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배 교수님 해석을 이제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관여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가 이제 수리가 된 건데 저희가 이 내용을 최명신 기자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과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면직안을 즉시 제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정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드러났다며 이상민은 내란 공모이자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야당은 비상계엄 과정에 이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오는 10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안구 후배인 이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해 2월 이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직무가 정지했던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5개월 만에 장관직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7개월 동안 윤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일해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을 앞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이상 실세 노릇할 수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상민 장관의 지금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지금 아직도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의 사의 수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수사의 대상이에요. 내란죄와 관련돼서 어쨌든 그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개헌과 관련한 가장 실질적인 어떤 부처의 장관이고 경찰이 동원됐다라는 지금 일부 증거도 나오고 한다면 경찰에 대한 관할을 갖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지금 수사를 받는 건 명예학 관할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발빠르게 수사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찰이에요. 경찰 국수본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자기의 관할, 자기의 가장 높은 자기 부처의 가장 높은 행안부 장관을 수사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이 소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게 어떤 이상민 장관이 충안고등학교 후배니까 뭐 탄핵 소추가 나오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해줬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건 전 도리어 훨씬 더 다른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더 클 것 같아요. 만약에 해임시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임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사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관직으로 경찰에 소환됐을 때 역으로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적극적 무슨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부분, 아주 절제된 부분에서 지금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의 빠른 사퇴가 수사나 책임을 피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땐 그것보다는요.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이틀 앞두고 지금 사표를 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탄핵 소추안 가결을 피하고자 제가 볼 때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란 공범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이제 이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지금 군 병력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경찰 경력도 동원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란범 중에서도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내란 범죄 대상자로 지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또 현직에 있을 경우에 또 형사처벌 받으면 그게 본인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에 다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러난 것 같고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때도 절대 자리를 안 물러났어요. 그리고 또 탄핵 소추안을 추진했을 때도 자리를 안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또 자리를 스스로 물러났는데 과거의 그런 행동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대조가 되고 이런 모습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덕수 총리 또한 내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석을 국무회의에 했던 것도 사실이고 계엄령 선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엄령의 과정에서 국무회의는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의결이란 건 투표예요. 예. 투표를 해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찬성합니다. 이번 계엄령 포고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해서 찬성한 사람들에게 뭐 혐의를 두고 반대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안 두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심의입니다. 심의.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적이에요. 심의라는 건 의견을 어떻게 냈느냐 정도의 문제지 전적으로 찬성 반대에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총리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먼저 들어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래서 최소한 이건 형식적인 어떤 요건들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했고 올 수 있었던 국무위원들 중에 일단 최성목 부총리 왔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왔고 이 두 장관이 경제적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외교적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해서 반대를 했고 이 과정들이 전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대상자다 또 똑같은 어떤 공범이다 이건 너무 지나친 지금 뭐랄까 몰아가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는 건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참석자들이 지금 전부 다 뭐 언론 인터뷰든 아니면 계속 추궁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다른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다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단언해서 공범이다라고 표현한 건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끝까지 결사 반대했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따라서 일단 책임이 크면 결국 이제 자리가 막중하면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본인은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확인할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말만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고 결국 이제 해야 되면은 수사를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요한 내란 공범의 수사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저는 뭐 김영원 전 국방장관뿐만이 아니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 당국에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가장 빨리 지금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뭐 국회를 봉쇄하고 여야 지도자들을 체포하라고 했고 또 경찰력까지 동원한 그런 대통령이 이 자리에 지금 그대로 버젓이 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조롱거리로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예, 정부 여당 오늘 공동 담화문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비상계엄 전에는 야당에서도 이런 내용 목소리가 종종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갔죠. 이게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면은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야당은 승기를 잡았다. 그 기선을 자기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야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 미스가 부른 지금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6개월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이미 2심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2심 재판부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배정이 됐습니다. 예. 배정이 됐다는 건 그야말로 심리가 이제 3개월 내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633의 법 원칙을 지킨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빨리 대선 전국으로 가야 되고 대선 전국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여야가 그 개헌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지선과 총선과 또 국민투표와 대선이 전부 다 따로따로 있으면 엄청난 사실 저 국력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6년에 지선과 대선을 함께 치른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플랜이 나오면 2026년 6월 달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방선거면.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2026년 최소 2026년 초까지 그 전까지 끝내야 됩니다. 이 모든 전국을. 그래야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의 어떤 스케줄을 보면 예. 안 되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서 주장해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아마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갈 테고 그 임기 단축 개헌이야말로 정확하게 플랜이 나오거든요. 스케줄이. 그 스케줄대로 국민들한테 또 설득을 하면서 민주당에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수순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거국 내각 구성이라든지 이런 안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야당은 전혀 받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 임기 단축 개헌을 굉장히 좀 정략적인 그런 판단으로 접근했는데 물론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또 그런 잣대로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략적인 그런 이제 접근법인데 지금 이 문제는 뭐 여야 또는 뭐 한동훈 또는 뭐 이재명 정치인의 유불리의 판단에 따라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위 차원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사태를 불법적으로 또는 반헌법적으로 선포를 하기 전이라면 임기 단축 개헌이 정치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대통령이 그대로 지금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유증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내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지금 다행히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해제 선언을 했기에 망정이지 예. 당시의 포고령을 보면 상당히 좀 끔찍합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제한됐고요. 또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또 압수수색, 처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만약에 해제가 안 됐다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체포해가지고 구금해가지고 처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얘기다. 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다. 즉각 본인이 물러나든지 아니면 빨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서 직무정지 시키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를 해서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체포해서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좀 생각을 드립니다. 예, 실효성 없는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조기 퇴진, 탄핵 이런 선택지가 낫다 이런 입장을 전해주셨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두고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띄운 검찰은 군 검찰의 협조를 요청하며 경찰에도 합동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군과 달리 합동수사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이라며 현재 합동수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제안을 거절한 건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관련자가 가장 많은 것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검경을 상대로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처장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언급하면서 수사인력 전원을 투입해 신속히 초동수사를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검경 신경전에 공수처까지 가세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경찰 국수본, 검찰이 제안한 합동수사 거절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보기 불편합니다. 지금 국정을 빨리 수습해야 되잖아요. 혼란상을.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서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로 봤을 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검찰이 경찰한테 합동수사를 하자 하는 거 경찰이 굳이 또 그거를 뭐 반대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가 이제 나섰잖아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어쨌든 공수처장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중복되고 또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경찰이나 검찰한테 이것을 이양하라라고 하면 무조건 이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검찰과 경찰이 지금 뭐 한쪽에서는 신병을 확보, 김영은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예. 한쪽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했죠. 뭐 이렇게 예. 해서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양하라 그러면 이양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에 이양되면 공수처가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공수처의 그 기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혹은 뭐 실제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낸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검찰과 경찰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공수처가 가져가서 그것을 할 이유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느냐라는 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거의 120명의 검사를 지금 배치를 했어요. 지금 검사가 2,000명인데 120명을 한 사건에 배치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지금 인원입니다. 뭐 수사 인력들을 전부 다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경찰 역시 지금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확대하고 있어요. 본부를 확대하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아마 또다시 정리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특검.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상사특검보다는 특검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사특검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상사특검은 기간도 짧고 수사 인력도 적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고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제안을 했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하나의 카드로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별담화 오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절대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 없는 수사를 지금 응원할 것이다.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단지 특검을 받아들이되 또 어떤 것들을 좀 협상을 하자. 이런
카드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갖고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예. 특검을 만약에 그러니까 여야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특검을 만약에 합의를 한다, 그러면 그 특검이 모든 것들을 다 빨아갈 겁니다. 빨려 들어갈 겁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했던 걸 전부 뭐 이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변수가 굉장히 많다. 공수처의 변수, 특검의 변수. 예, 오늘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면서 이르면 12일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통 정리가 좀 될까요? 결국 이제 특검으로 최종 수사 주체가 바뀐다면 특검으로 교통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전까지의 이 수사가 중복이 되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부처 간에 수사기관 간에 이 알력 다툼이 되다 보면은 수사가 오히려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좀 하루빨리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검찰과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사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지 검찰은 없습니다. 예. 검찰은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고 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역시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수사 관할권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 검찰의 공정성,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경찰의 입장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계속 내린 검찰,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할 경우에는 결국 지금 검찰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검찰은 여전히 지금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윤석열 라인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지금 이제 이번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 박세현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뭐 고등학교 또는 뭐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긴밀한 사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 고리를 또 가지고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모종의 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야당은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절대 맞지 않고 하루빨리 특검으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본격적인 수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녁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대비용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방첩사 내부 문건입니다. 계엄과 계엄사령관, 합동수사기구의 법적 근거부터 주요 쟁점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추 의원은 여인영 전 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해 지난달 보고되고 결심을 받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건엔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한 정황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번 계엄에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는데 이와 관련된 대목도 보입니다. 특히 보고서엔 1980년 5월 17일 당시 계엄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도 첨부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엄 사령관이 긴급한 상황일 땐 체포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포고령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여인영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은 방송을 통해 확인했고 계엄 포고령 작성은 절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참고자료 작성을 단순 지시만 했는지 또 여 전 사령관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의문점으로 남는다는 분석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예, 내부 문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그동안 해명해 왔던 내용과는 다소
대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조금 제가 수정돼야 된다는 어떤 부분이 예. 입수한 문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문건을 입수한 적은 없어요. 추미애 대표가 문건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로부터 구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말을 듣고 그것을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문건 원본을 갖고 와서 지금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군 제보자가 말한 제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추미애 추미애 의원 측에서 만든 문건이에요. 단 이 내용이 내가 들었다라는 거고 이건 전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완전히 믿는다라는 게 믿는 단계가 조금 떨어지겠죠. 안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자,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시무시하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아마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계엄 문건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계엄 문건이 어떤 계엄이라도 비상계엄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도들이 완전히 거리를 점거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폭도들로 인해서 기존의 경찰력이 동원돼도 그것을 진압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 이제 경비계엄이나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 빨리 그 안에 점거되어 있는 완전 폭도들로부터 점거되어 있는 공간을 다시 질서를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포고령은 상당히 우리가 평시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구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릴지라도 이렇게 정말로 정당한 필요가 있는 계엄에서 쓸 수 있는 문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는 크레딧이 확실해야 된다. 이 제보자를 아무리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제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하고 이렇게 추미애 의원 측에서 자신들이 만든 자료를 마치 입수한 문건처럼 지금 표현하는 건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추미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여인영 전 사령관이 포고령 작성 절대 없었고 이 계엄 사태를 방송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논란인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계엄 사령관 같은 경우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이 포고령을 작성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포고령을 누군가가 작성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첩 사령부에서 작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방첩 사령관은 이 계엄 미리 준비한 문건과 관련해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이거는 이제 추미애 의원실이 재구성한 문건이지 직접적으로 입수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럼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어요? 추미애 의원 측에서 그걸 다 밝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언론에서 그래서 그 사실 가지고 보도를 했고 추미애 의원 측이 이미 그렇게 밝힌 거예요. 재구성한 거고. 근데 이게 원문건하고 거의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이 이제 재구성한 문건은 맞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은 11월 달에 지금 방첩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미 지금 한 달 전 이상부터 지금 이 비상계엄이 준비가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 측은 아니다. 더 전에 한 3월쯤부터 이걸 준비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겠고 또 추미애 의원실에서 밝힌 이 문건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 통상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는 합참 의장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합참 의장이 안 하고 지금 박원수 육참이 됐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이 문건에 다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사전에 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준비했다라는 그런 이제 정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 뭐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을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한 거는 맞지만 사전에 오래전에 치밀하게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태블릿 PC가 결국 스모킹건이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듯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 탄핵 전국의 일파만파 큰 회오리 바람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추미애 의원이 오늘 공개한 그런 내용에 따르면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헌법에 그러니까 일단 계엄이라는 건 헌법 질서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거부권이라는 건 헌법에 있는 질서,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어떤 권한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 지금까지 모든 어떤 상황들을 전부 다 문건으로 이런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겠다라는 의도를 다 담았다라고 추미애 의원실은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 포고령 첫 번째 항에 보면은 국회 그렇죠. 예. 국회라고 돼 있는데 예. 사실 포고령 보통 매뉴얼에는 국회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 지난번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때 그때 한참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기무사적 그렇죠. 당선 예. 전신에 거기에도 매뉴얼이 있었어요. 예. 매뉴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회라는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 그런 계엄령에서 국회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정치 활동에 대해서 금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포고령,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문건 말고 실제 포고령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언론인 출신이고 언론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어떤 그 증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실질적으로 원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본도 아니에요. 이건 사본이라는 건 필사를 하든 복사를 하든 원본은 어쨌든 그 형태 그대로인데 제가 지금 본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입수한 문건이라고 좀 표현돼 있어요. 한겨레 신문도 지금 제목도 다 입수한 문건이라고 해요. 그건 오버예요. 입수한 문건 아니거든요. 들은 내용을 뉴스원이라든지 몇몇 소수의 지금 언론들만 정확하게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문건을 보면 거의 국방부에서 낸 문건 같은 표현을 그대로 써요. 빨간 글씨로 군사기밀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건 국방부 문건처럼 보이게 만든 재구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구성은 마치 입수한 문건이다라고 보도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추미애 의원실의 문제이지 추미애 의원실이 정말로 처음부터 얘기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 예. 교수님 의견 듣고서 이 내용은 마무리해 볼까요?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아까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을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없겠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하루아침에 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그 전에 준비했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자들은 다 나도 모른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의원실에서 군 관계자 4명의 증언을 통해서 토대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준비 계획들을 지금 밝힌 그런 문건들을 재구성을 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현실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밑에 실무 이 장성들 또는 연관급 장교들이 제대로 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또 여야 정치인들이 해제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모였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시민들이 5천 명 이상 모여서 계엄군에 저항을 했다는 것, 또 그리고 계엄군 가운데 상당수가 MZ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방해하지 않고 또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에 모여드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전에 모의한 거는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긴급 체포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핸드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됐는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경호처장 시절에 이른바 충암파 라인들을 다 미리 불러가지고 사전에 모의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본인이 지금 교체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텔레그램 이것도 계정도 탈퇴를 했다가 재가입했기 때문에 지금 증거를 다 인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또는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한다면은 저는 사전에 모의했던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이 통신 압수영장 발부는 해줬지만은 예. 나머지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라든지 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걸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법원이 왜 이런 중대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통신영장 발부를 거부를 했는지 기각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으로라도 빨리 이 영장을 재발부를 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되게 좀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얘기가 나와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 휴대폰이 바꾸기 전 휴대폰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검찰 쪽 입장에서도 예. 휴대폰을 바꿨다라고 예. 지금 기자들에게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긴급 체포 구금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소환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연락이 두절됐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에 자신이 직접 나오겠다라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일정을 밝혔고 예. 그래서 오게 했는데 보니까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더라. 이런 정황들이 모두 다 그 집약해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바로 긴급 체포를 하고 뭐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어쨌든 적법한 어떤 절차로 지금 돌입한 게 이 피의자의 어떤 피의자의 행위, 휴대폰도 결정적으로 구금되는데 예. 한 어떤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검찰 특수보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고발장이 많이 접수된 상황에서는 절차상으로 피의자가 맞다는 건데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을 받지 않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내란 외환죄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지금 입건된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검찰은 통상적으로 뭐 고소 고발 되면은 자동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로 입건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내놨지만 예. 또 하나 또 중요한 얘기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검찰의 수사본부장 같은 경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목적이 국헌을 문란시킬 그런 목적이어야 됩니다. 예.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것은 지금 정상적인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을 불능화시키는 것이 국헌 문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이 폭동을 하는 겁니다. 폭동은 폭력과 협박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서 무장 병력 그리고 또 경찰력이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헌문란의 목적이고 또 폭동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딱 떨어진 그런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현행범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은 없어요.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게 없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기소를 검찰이 주체가 되고 한다면 내란죄는 빼고 직권 남용으로만 또 제한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면서 예. 그래서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되면 안 되고 국가수사본부이 수사 주체가 돼서 빨리 최종적으로 특검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의 수사는 엄격하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국정이 혼란돼 있는 상태를 야기시킨 장본인이고 또 내란죄 여부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저도 국정 혼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냐 기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의도를 결과물을 냈느냐. 이를테면
국회에 뭐 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무력화됐거든요. 즉 헌법 77조 5조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정치 활동으로서 지금 이 그 쿠데타라고 표현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엄을 지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서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 근데 이제 여지는 있어요. 내란이 미수죄가 있느냐, 내란 미수죄로 그거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퉈봐야 되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